안녕하십니까. 석관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꿈의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한때 5천포인트를 넘어서며 전세계 증시를 압도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비록 차익 실현 압력으로 4,952.53에 마감했지만 5천시대 개막이라는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박 교수님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주요 헤드라인을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가 5천선을 돌파한 후 차익 실현의 4,950선으로 후퇴했고요. 삼성전자와 우선주 합산 시총이 한때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섹터가 강력한 반등을 보이면서 삼성 SDI가 18.67%, 에코프로가 10.41%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업종의 순환매가 5천 돌파를 이끌었다는 분석인데요.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은 한마디로 상징과 실리가 교차한 장이었습니다. 5천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줬고요. 동시에 그 수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5천을 돌파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갖춰졌다는 점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2.53포인트 0.87% 상승한 4,952.5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5,020.55까지 올라가며 사상 최초로 5천선을 돌파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19.42포인트 2.00% 오른 970.35에 마감했습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온 흐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매우 건강한 신호입니다. 오히려 5천을 돌파하고 그대로 급등했다면 과열 우려가 컸을 겁니다. 5천이라는 정수를 터치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4,950선에서 안착한 것은 시장이 성숙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죠.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실현하면서도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둔 겁니다. 거래대금은 어땠습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약 15조 원대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5천 돌파라는 이벤트를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고요. 과열되지 않은 범위에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약 3천억 원, 기관이 약 2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5천 돌파를 뒷받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개인은 약 5천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이건 차익 실현 물량이죠. 그동안 상승장에서 수익을 낸 개인들이 5천이라는 상징적 지점에서 일부 이익을 실현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탁금이 95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떨어지면 나도 산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하겠다는 대기 자금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코스닥이 2% 상승하며 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코스닥은 중소형주 중심 시장이다 보니 변동성이 큽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코스닥 종목들로 자금이 유입된 겁니다. 특히 바이오, IT, 2차전지 관련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970선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를 안정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5천 돌파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단순히 숫자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게 있을 텐데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의미입니다. 5천이라는 정수는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장벽이었어요. 이를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크게 높입니다. 둘째, 글로벌 비교 측면입니다. 기사 제목처럼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이 약 15%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국 중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정책 신뢰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특히 기업 친화적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사도 눈에 띄던데요. ETF 수익률이 115%라고 하더군요. 네, 대통령이 직접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고 있고 그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장 복귀 진흥 순이라는 표현처럼 정부 최고위층이 한국 증시에 대한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상징적 행동이 실제로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과 섹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이 반도체, 배터리, 방산의 순환매였다고 하는데요.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보시죠. 삼성전자가 1.87% 상승해서 15만 2,3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2.03% 올라 75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우선주 합산 시총이 한때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엄청난 기록입니다. 100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고요. 이는 삼성전자 한 기업의 가치가 한국 GDP의 약 50%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도 시가총액 상위권에 드는 수준이죠. 다만 장 마감 기준으로는 1000조를 약간 밑돌았지만 1000조 돌파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은 뭡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HBM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기대감입니다. 엔비디아향 HBM3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둘째, 파운드리 사업 개선입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개선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셋째,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입니다. AI 수요가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최대 수혜주죠. 현재 HBM3 시장에서 약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최근 HBM4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5만 원 선을 안정적으로 넘어섰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배터리 아니었습니까? 삼성 SDI가 무려 18.67%나 급등했고 에코프로도 10.41% 올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5.70% 상승했고요. 배터리주 부활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배터리 섹터는 최근 몇 달간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오늘 급등한 배경에는 몇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재확인됐습니다. 특히 미국 IRA 법안의 세부 지침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나왔어요. 둘째,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업체들의 상대적 입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의 18% 급등은 정말 놀라운데요. 삼성 SDI는 특히 각형 배터리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BMW, 폭스바겐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은 그동안 과도하게 하락했던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8만 4,500원까지 올랐는데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봅니다. 에코프로는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는 양극재 전문 업체인데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0만 5천 원까지 올랐는데 한때 20만 원을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단기 차익 실현 압력도 상존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오늘 약세를 보인 섹터도 있었죠? 현대차가 3.64%나 하락했는데요. 네, 자동차 섹터가 약세였습니다. 현대차가 52만 9천 원으로 3.64% 하락했고요. 이건 순환매의 특성입니다. 자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 배터리주가 급등하면 완성차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또한 최근 현대차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방산주는 어떻습니까? 방산주는 혼조세였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가 1.42% 하락해서 9만 원에 마감했는데요. 방산 섹터는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수주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방산 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어땠나요? 알테오젠이 0.94% 소폭 하락했는데요. 알테오젠은 37만 원 선에서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관망세였어요.
알테오젠은 ADC 기술 관련 파트너십 소식을 기다리는 상황이고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올라 있어서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슈프림 IHQ 관련 특이한 뉴스가 있었죠. 자사주를 신생재단에 무상 출연했다는데요. 네,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슈프리마 HQ가 3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신생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했습니다. 주가는 2.53% 하락해서 4,040원에 마감했고요. 이런 자사주 출연은 보통 사회공헌이나 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슈프리마 HQ는 보안 솔루션 업체로 기술력은 있는데 주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이제 환율과 거시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0.59% 하락해서 1,469원에 마감했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데 이유가 뭡니까? 원화 강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가 필요하니까 원화 수요가 증가한 거죠. 둘째,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달러 전반이 약세를 보였어요. 셋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있습니다. 1,469원이라는 수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한때 1,500원을 넘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안정됐죠. 1,400원대는 수출 기업들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수입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서 당국이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1,4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적정 레인지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유가는 어떻습니까? WTI가 0.15% 소폭 하락해서 60.5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유가는 60달러 초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산유국들도 만족하고 소비국들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에요. 최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동시에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수요 우려가 완화됐고요. 당분간 60달러 전후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안정이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이겠네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니까요. 유가가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이죠. 특히 화학, 정유 업종은 유가 안정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0.98% 하락해서 4.25%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또는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25%라는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인데 연준이 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주식시장에는 호재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주식의 매력도가 높아지죠. 다만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너무 나빠서 금리를 내린다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어요.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연준이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우세합니다. 이 경우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죠. 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4,837.3달러로 0.11% 상승했는데 금 ETF로 자금이 몰린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은 역시 금이라는 기사 제목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제 불확실성이 있을 때 투자자들이 찾는 자산입니다. 현재 금 가격이 4,800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적 고점 근처에 있는데 이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달러 약세,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금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금에 얼마나 투자하는 게 적정할까요?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에 배분하는 걸 권장합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분산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금은 배당이나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유하는 건 기회비용이 큽니다. 또한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 진입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급등 후에는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그러니까 1월 20일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1.16% 상승해서 6,875.6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1.18% 올라 23,224.82, 다우는 1.21% 상승해서 49,077.23을 기록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증시도 강세네요. 네, 미국 증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AI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P 500이 6,800선을 넘어섰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미국 증시는 작년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VX 지수, 그러니까 공포 지수가 15.88%나 급락해서 16.9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안정됐다는 의미죠? 정확합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엔비디아가 2.95% 급등해서 183.32달러를 기록했고 테슬라도 2.91% 올라 431.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0.39% 소폭 상승했고요. 반면 TSMC는 0.32% 하락했네요. 엔비디아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183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는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인 블랙웰 시리즈의 출하를 본격화하고 있고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강했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고 자율주행 기술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TSMC는 왜 하락했을까요? TSMC는 소폭 하락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326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고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자금이 엔비디아 같은 AI 칩 설계사로 이동하면서 파운드리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TSMC는 여전히 3나노, 2나노 공정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애플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여러 요인을 봐야 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 AI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다는 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경제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지만 S&P 500이 6,800을 넘어선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동조화 현상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약 15% 상승한 반면 S&P 500은 약 5% 상승에 그쳤어요. 이는 한국 증시 고유의 모멘텀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밸류업 정책,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그리고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다만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5천 돌파 이후의 전망입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의 의견을 담은 기사를 보면 상징성 큰 코스피 5천 도달, 유지는 구조에 달려 있다고 하던데요. 박 교수님, 5천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5천 돌파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이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려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거든요. 다행히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자동차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의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이행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해야 해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고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외국인 수급입니다. 한국 증시가 5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 해요. 다행히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외면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평가된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MSCI 한국 지수의 비중 확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이 있다면요? 거시경제 안정입니다. 환율, 금리, 유가 등 거시 변수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원화 약세나 금리 급등이 발생하면 증시에 부담이 되거든요. 현재는 이런 변수들이 비교적 안정적인데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5천선이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 글로벌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 미중 갈등 심화 등이 발생하면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 셋째, 국내 정치 리스크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도체 업황 악화입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이슈로 인버스 투자자들의 손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간 큰 인버스 개미들 어쩌나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면서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인버스 ETF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인데 코스피가 계속 오르면서 큰 손실을 본 거죠.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한 분들은 손실이 더 클 겁니다. 이번 사례는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도 시장 방향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운데 개인 투자자가 인버스로 베팅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인버스 투자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인버스는 기본적으로 해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을 때 포트폴리오를 팔지 않고 인버스로 해지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시장이 너무 올랐으니 곧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버스에 베팅하는데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높게 오를 수 있거든요. 인버스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실을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인버스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구조예요.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는 복리 효과 때문에 장기 보유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그 자금으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전략입니다. 세 번째 이슈로 구다이 글로벌 IPO 건을 보겠습니다. PEF가 8천억 원 규모의 CB에 베팅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구다이 글로벌은 화장품 ODM 업체인데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EF, 즉 사모펀드가 8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건 상당한 확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데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얻고 주가가 안 오르면 채권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업사이드와 안전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다이 글로벌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화장품 ODM 시장은 성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K-뷰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ODM 업체들의 수주가 늘고 있어요. 구다이 글로벌이 성공적으로 상장하면 코스닥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IPO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공모가가 적정한지, 상장 후 수급은 어떨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네 번째 이슈로 차기 주도주 전망을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조선과 방산을 언급했는데요. 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동안 반도체와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조선과 방산이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조선의 경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수요가 폭발적이고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향후 2, 3년간 실적이 보장돼 있는 상태죠. 방산은 어떻습니까? 방산은 구조적 성장 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고 있고 특히 한국 방산의 가성비가 인정받으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고 최근에는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수출처가 확대되고 있어요. 방산 수출액이 올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조선과 방산 섹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진입하면 단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개별 종목 선택입니다. 같은 조선, 방산 섹터라도 기업마다 수주 상황, 재무 구조, 기술력이 다릅니다. 무조건 테마에 편승하기보다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0.56% 상승해서
89,878.5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9만 달러 바로 아래인데요.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현재 8만 9천 달러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9만 달러는 심리적 저항선인데 이를 돌파하려면 추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SEC의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고래들의 차익 실현 압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년 고점이 얼마였죠? 작년에 10만 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약 10%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 기관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투자 비중을 제한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심리적 부담이 커요. 둘째, 장기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리플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크고 유동성도 낮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생소한 코인에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사기 프로젝트도 많고 갑자기 가치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에 집중하는 게 안전합니다. 글로벌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국제 경제 이슈가 있다면요?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둘째,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의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을 강화하면서 경기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는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고 유럽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독일 경제가 부진한 게 우려스럽습니다. 독일은 유럽 경제의 엔진인데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하고 정상화를 시작했는데 아직 금리 수준이 낮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니케이 지수도 강세입니다. 다만 엔화 약세가 지나치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 일본 은행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신흥국들은 엇갈린 모습입니다. 인도는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증시도 호조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도 양호합니다. 반면 브라질, 터키 같은 나라들은 인플레이션과 정치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흥국 투자는 국가별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중 갈등으로 시작된 공급망 재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거든요. 다만 중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지는 건 부담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주요 일정과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다면요?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국 FOMC 회의입니다. 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회의가 열리는데 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지만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가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나스닥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국내 일정은요? 국내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실적이 나오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뭘까요?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신중하면서도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익 실현과 재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익이 난 종목은 일부 차익을 실현하되 좋은 종목에는 계속 투자하는 겁니다. 전액 매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둘째 전략은요?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다면 배터리, 조선, 방산 등으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한 섹터에 집중하면 그 섹터가 조정받을 때 큰 타격을 받습니다. 또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적절히 배분하고 성장주와 가치주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셋째는요?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4%, 5% 되는 우량주들이 많아요. 주가 상승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통신주 같은 전통적 배당주들이 매력적입니다. 넷째 전략은요? 현금 비중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전액 투자는 위험합니다. 시장이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을 남겨둬야 해요. 보통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는 걸 다섯 번째 전략이 있다면요?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5천 돌파 후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4,800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공황에 빠져서 손절하면 안 됩니다. 한국 증시의 구조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5,500, 6,00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좋은 기업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신용이나 담보대출로 투자하면 조정장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테마주 투기는 피하십시오. 근거 없는 테마에 편승하면 대부분 손실을 봅니다. 셋째, 본인이 이해하는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넷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도박입니다. 다섯째,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공포나 탐욕에 휘둘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5천 돌파 이후 목표가를 어디로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5천에서 5,200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봅니다. 5천이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5,200이 저항선이 되는 거죠. 중기적으로는 상반기 내에 5,500 도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외국인 매수가 지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6천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1, 2년 정도의 시계로 봐야 합니다. 조정이 온다면 어느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4,800선이 첫 번째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지지받으면 건강한 조정이고요. 만약 4,800이 무너지면 4,600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00 아래로는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밸류에이션상 매우 저렴해지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겁니다. 조정이 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섹터별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포트폴리오의 기본으로 가져가되 이미 많이 올랐으니 추가 매수는 조정 시에 하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는 오늘 급등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중장기 투자 대상입니다. 조선과 방산은 새로운 모멘텀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았다면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바이오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골라야 하고 임상 결과 같은 이벤트를 주시해야 합니다. 배당주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현재 주목할 만한 배당주로는 금융주가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들이 배당 수익률 4% 이상을 제공합니다. 통신주도 좋습니다. KT, SK텔레콤이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또한 정유주, 화학주 중에서도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보지 말고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회성 고배당보다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이 좋습니다. ETF 투자는 어떻습니까? ETF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 KODX 200, T갈 200 같은 시장 대표 ETF에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섹터별로는 반도체 ETF, 배터리 ETF, 2차전지 ETF 등이 있고요. 배당 ETF도 인기입니다. 고배당주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ETF도 수수료와 추적 오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해외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S&P 500 ETF나 나스닥 ETF로 간접 투자할 수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가 있습니다. 다만 환율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한 미국 주식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처리가 복잡하니 세금 문제도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연금 계좌 활용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거든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 계좌에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니까 우량 대형주나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 내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과세에 이연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건 정말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코스피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을 정리하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5천선을 돌파했지만 차익 실현 압력으로 4,952.53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5,020.05까지 올랐던 만큼 5천 시대 개막의 의미는 충분히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2.00% 상승하며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섹터별로는 배터리주가 강력한 반등을 보였고 반도체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증시도 1.2% 안팎 상승하며 호조를 보였고 VIX 지수는 15% 이상 하락하며 시장 안정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석간경제 브리핑에서는 코스피 5천 돌파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박 교수님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5천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목격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 상승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 이행, 그리고 외국인 자금의 지속적 유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수익 실현과 재투자의 균형, 포트폴리오 다변화, 배당주 관심, 적정 현금 비중 유지, 그리고 장기 투자 마인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석간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열시오.